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국의 기업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의 시청자님들은 대부분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국 부채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무리 팩트라도 그럼 미국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나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왜 이 인간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갑자기 하고 난리냐 라면서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 기업의 부채가 어느 정도 선까지 높아져야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뭐 이런 커트라인은 없고요. 또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장 부채 수준이 뭐 심각하다고 해도 이게 곧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과 연결되진 않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느 한쪽 뭐 오른다 떨어진다 자 이런데 치우침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단은 각자 하는 거겠죠. 이제는 말해도 뭐 노딱이 안 붙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코19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 코19로 경기가 급작스럽게 냉각이 되면서 미국 회사채 시장의 자금 경색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거 제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실행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지원 정책과는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PMCCF, SMCCF 이렇게 미 연준이 어려운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지원 정책을 펼쳤죠. 자, 그런데 우리 채널의 또 강점이 그거죠. 경제를 전혀 모르신다, 신문도 안 읽는다 생각하시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거죠. PMCCF는 예를 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제 둘둘전자라는 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이 회사가 돈이 당장 필요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연 5% 이자를 주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회사가 증서를 주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 이걸 회사채라고 하죠. 그런데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회사채를 사려는 기관도 없고요. 그렇다고 개인도 없어지면서 둘둘전자는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됩니다. 근데 기업이 대출도 갚아야 하고 또 지불해야 될 돈도 있는데 돈을 못 빌리면 그냥 망하는 거죠. 자, 이때 미 연준은 둘둘전자 너네 신용등급이 꽤 높으니까 우리가 너희 회사채를 사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 연준은 법적으로 이런 회사채는 직접 매수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하기구를 만들어서 법을 우회해서 우량한 둘둘전자 이 회사채를 매수해 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미 연방준비은행이 실행했던 PMCCF입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얘기 들으니까. 한마디로 회사에다가 연준이 돈 빌려준 거죠. 그럼 SMCCF는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앞에 SM만 다르죠. SM은 세컨더리 마켓이란 뜻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 둘둘전자가 이미 작년에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우리 만기가 2년인데 1년 동안 일단 유통이 됐습니다. 그럼 만기는 1년이 남았죠.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급작스럽게 둔화돼서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둘둘전자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회사채를 서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이 회사채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죠. 원래 둘둘전자 회사채가 1만 원짜리였는데 이게 만약에 5천 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연간 지급하는 이자는 연에 500원을 지급을 해줬는데 채권 가격이 한순간에 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뚝 떨어지면요. 그러면 연이자는 5%에서 10%로 그냥 쭉 올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둘둘전자는 또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기존에 받았던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연이자 10% 정도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회사채에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통되는 회사채를 매수하면 거의 연 10%의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새롭게 발행되는 둘둘전자의 회사채 이자율이 10%가 안 되면 아무도 신규로 발행되는 회사채를 투자할 리가 없겠죠. 자, 이러면 역시 둘둘전자는 돈을 못 빌려서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 연준이 이 세컨더리 마켓에도 이 기구를 만들어서 유통되는 회사채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 연준이 회사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표적인 PMCCF, SMCCF 이 두 가지가 바로 이해가 되셨죠? 자, 요점은 미 연준이 미국에 있는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으로 높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신규 또는 기존 발행하는 물량들을 직접 매수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준이 매수를 해줬다고 기업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결국엔 다 주는 겁니다. 결과는 어찌되었든 미 연준이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시기만 연장이 됐지 어쨌든 갚아야 될 돈이다. 이걸 일단 기억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 연준이 실행한 정책은 TALF, TALF가 있고 PPP, MSL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것들처럼 이렇게 또 자세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영어도 쏙 빼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실 뭐 거의 동등합니다. 일단 TALF는 미국 개인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고 이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뭐 요점은 어쨌든 연준이 뭐 개인과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PPP는 역시 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 미 연준이 대출을 해줘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게 해준다. 어쨌든 또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MSLP 이것도 건실한 중소기업에는 미 연준이 대출을 해준다. 그냥 이겁니다. 뭐 용어는 어려운데 결국은 다 보면 미 연준이 그냥 대출해준 거예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이번 코십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연준이 다르게 행동한 것은 2008년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 연준이 휴지 조각이 된 이 MBS라는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그냥 원가에 은행으로부터 사줬습니다. 이 휴지가 된 채권을 그냥 연준이 원가에 사줬으니까 한마디로 미 연준이 2008년에는 금융위기 때는 은행에 돈을 그냥 준 거죠. 공짜로. 그런데 지금은 투자 등급이 어느 정도 높은 회사 뭐 또는 투기 등급이라도 담보가 있는 이런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회사에 연준이 돈을 대출을 해준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갚아야 되고요. 못 갚으면 뭐 회사가 부도가 나겠죠. 결국 이번 코십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연준은 그냥 시간을 벌어준 것 뿐입니다. 대출을 해줘서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올해 2월 이후에 회사채 신규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그만큼 돈이 궁한데 연준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 두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업들이 서둘러 채권을 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신용등급 BBB 마이너스 이상의 투자등급 기업들은 연준이 이렇게 대출을 해주니까 자금 조달에 별 문제가 없어서 오히려 대출을 더 늘려서 현금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BB 등급 이하의 투기 등급 기업들은 미 연준이 돈을 빌려주지 않죠. 어느 법을 찾아봐도 미 연준이 이런 투기 등급 기업까지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맞냐 틀리냐 이거는 미국의 회사채 스프레드라는 이 지표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자, 그림은 회사채 금리에서 동일한 만기의 국채 금리를 뺀 값인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자, 먼저 미국의 이 투자 등급 트리플 B 플러스 이상 건실한 기업들의 이 회사채 금리는 이번 코십9 이전에 2% 미만에 있던 게 이전 상태로 어느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연준이 돈을 빌려주니까. 그런데 투기 등급, 그러니까 BB 플러스 여기부터 시작하는 이 투기 등급의 미국 기업들은 코십9 이전에 회사채 금리가 약 4%였는데 지금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약 8%로 이번 경기 침체 이전에 2배는 더 높은 수준의 이자를 줘야지만 돈을 빌릴 수 있고요. 회사채 발행이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게 지표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연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돈 빌리기가 힘든 이 투기 등급 기업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자율을 2배 이상 더 내야 되는데 도산하지 않고 장기간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하이힐드 채권 펀드 및 레버리지 론 등에서 신규 실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풀어드리면 미국의 둘둘전자라는 회사가 있고 신용평가 등급 BB 등급의 투기 등급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회사채 금리는 연 7%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부도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을 떼일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7% 정도는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좀 더 낮추면서 이 높은 이자를 계속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이 둘둘전자와 유사한 투기 등급의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약 7% 전후의 이자를 주는 이런 회사 약 50개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이 나빠서 한두 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나머지 회사들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커버해 줄 수 있어서 리스크는 크게 낮출 수 있는 반면에 잘하면 수익성은 7%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부도율이 낮기만 하다면요. 이게 바로 하이힐드 채권 펀드 그리고 레버리지 론의
기존의 투자 원리입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은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이힐드 채권과 레버리지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레버리지론은 뭐가 다르냐? 담보가 있는 기업에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다릅니다. 뭐 일반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론의 경우가 리스크가 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무식하게 이런 투기 등급의 기업에 직접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 펀드 및 레버리지론을 통해서 이런 그 투기 등급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기 등급 기업들의 레버리지론이나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아주 중요한 자금 조달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펀드보다 담보를 추가해서 안정성을 더 높인 이 레버리지론의 신규 발행액이 올해 2월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더 높은 이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그만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투기 등급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냐, 이거를 이 지표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채 부도율이라는 지표에서도 조짐이 나타납니다. 최근 미국 투기 등급 기업들의 부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IT 버블 붕괴 당시에도 부도율이 급증했던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부도율이 급증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지금처럼 부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럼 미국 주식 다 팔아야 되냐? 미국 회사채 잘못하면 다 부도나고 뭐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천만 다행인 부분이 있죠. 바로 미 연준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유동성 지원을 계속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상황인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것만은 미 연준이 자기들이 돈을 투입해서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미 연준이 개입하는 동안에는 미국 기업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 이것만 가지고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엄청난 무언가가 터져야지만 미국 증시가 폭락할 수 있지 단순히 부채가 높다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폭락할 이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IT 버블 사태나 금융위기처럼 미 연준이 기업들의 대출을 해주지 못해서 기업들이 돈줄이 마르는 신용경색으로 빠르게 부도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미국 증시 당분간 급작스럽게 폭락하진 않겠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셨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거죠. 자, 살펴본 대로 2008년처럼 미 연준이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 등급 기업들은 미 연준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등급 기업들은 도산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등급 기업이라고 해도 미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없는 기업,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 서서히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나 미국 주식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부도가 날 만한 이런 기업들에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어떤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부도의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반대로 부도의 가능성이 낮은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쉽게 이런 기업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 핵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경기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는 거죠. 당장의 경기가 금방 회복된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이 완료되고 시판까지 걸리는데 내년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그리고 연준에서도 2022년은 돼야지, 그러니까 2년은 더 지나야지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연준 회의록에서 말을 했죠.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불황이 지속되면 가장 먼저 대출이 끊기고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가장 취약한 기업들은 바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매출인데요. 은행이나 아니면 회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매출이라는 거거든요. 매출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빼고 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는 게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 문제는 매출액이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림은 올해 2분기에 이 미국 업종별로 매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업종이고요.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 업종의 매출액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 소비재,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관련 산업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 점점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부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에너지, 경기 소비재, 산업재에 속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전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및 IT, 헬스케어 산업의 매출액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IT,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 부분은 기억을 먼저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높게 주지 않으면 회사채를 발행에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특히 지금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 관련 산업에서 신용등급 하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종은 당연히 원유, 석유 관련 업종이고요. 경기 소비재는 숙박, 음식, 자동차, 소매 판매 관련 업종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두 가지 중복되는 게 있죠.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 산업은 일단 매출이 감소하고요. 신용 등급도 감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네요. 자, 이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일단은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불황이 만약에 지속될 때 가장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바로 현금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냐 이건데요. 그림은 이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미국 기업들이 대출이 어려워서 현금 유입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내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 예상되는 이 기업들이 가장 많은 업종을 나타낸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 또 경기 소비재, 유틸리티 순서로 현금 흐름이 가장 나빠질 것으로 보이죠. 또 반면에 IT 및 헬스케어, 이 원자재, 필수 소비재의 경우에는 현금 소진 위험 가능성도 또 낮게 조사가 되고 있네요. 자, 앞서서 살펴본 내용들과 거의 또 동일하죠. 어느 업종이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업종은 투자하면 안 되는지 확실히 눈에 보이고 있네요. 같은 맥락으로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또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산업재, 에너지,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부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 등급의 회사채가 많고 그리고 회사채 금리가 높은 이 업종이 어떤 건가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좋은 회사들이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결론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미국의 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코19로 인한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기업 부채의 증가 원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투자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기업들은 미 연준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기 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기업들은 미 연준도 자금 조달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미 연준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으므로 단순히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덮어놓고 위험하다, 미국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연준이 어쨌든 돈을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부도 위험이 높은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그리고 그 속에 속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평균적으로 매출의 감소폭이 크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기업이 많고 또한 1년 내 현금 유입이 없다면 현금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또 부채 비율까지 높은 산업이 바로 에너지와 경기 소비재 업종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도 비교적 자금 상황도 좋고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살아남아서 그리고 좋은 성과까지 낼 수 있는 업종들이 있죠. 바로 이것은 IT 그리고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산업입니다. 이것들이 반대로 좋아지는 산업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좀 더 그 종목을 좁혀서 산업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실히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림은 블룸버그의 BICS 산업분류표이고요. 이 대표적인 기업들도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업종 설명도 나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볼 때 미국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 초보자님들은 경기 둔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재무 상황도 탄탄하고 앞으로 수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지 않는 이런 산업과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특정 종목들을 제가 찝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대체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 게 지금 당장 안 좋은 업종이 에너지 및 경기 소비재 업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고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 뭐 하위 기업들,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들, 뭐 1, 2, 3등 이하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M&A를 당하고 결국에는 승자 독식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자, 그때가 되면 선두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머지 기업들이 나가 떨어진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라면 그 이후 나머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난 이후 살아남은 승자 독식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 다음에 좋은 수익이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또 유심히 관찰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미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어떤 기업군들에 투자를 해야 될지도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가 지금 잘 오르는 기업들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기업군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역발상 투자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것도 뭐 같이 오르겠지, 막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가장 안 좋아지고 앞으로 부도가 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미련하게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시지 말고,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앞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부도가 나지 않고 잘 버티고 거기에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더 갈 수 있겠죠. 오히려 지금 앞으로 구조조정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더 빠지기도 하고, 잘못해서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돈을 다 날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산업군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안 가는 종목이 안 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